예,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파주지부에서 사진 활동을 하고 있는 지인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파주예술축제를 맞이해서 이 사진에 대한 그 지식을 조금이나마 좀 전달하는 기회로 온라인 사진 강좌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좀 사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또 보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또는 기초적인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사진 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이라는 게 요즘은 휴대전화가 많이 나오고, 휴대전화에 있는 카메라의 그 기능 또는 성능이 워낙 좋아서 편안하게 사진을 찍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휴대전화에 있는 그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예를 들면은 크게 확대를 한다든가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그 부족한 것이 많고요. 또 이 디지털 카메라의 성능이 엄청나게 많이 그 발전이 되고, 그래서 좀 다양한 용도로 그 특히 예술이면서 작품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작품성을 가진 그 사진을 만들기에는 그 좋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많은 그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시간도 걸리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메라 자체가 어떤 다루기 어려운 그런 고난도의 이 장비가 아니고, 물리적인 이해, 그런 것들을 좀 기초적으로 하시면 그 이해를 하시고, 또 시간이 시간이 가능할 때마다 그 장비를 활용해서 사진을 찍어 보시고, 그런 반복적인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 사진에 대한 능력, 지식 이런 것들이 많이 상상이 되지요. 지난번 시간에는 카메라의 기초와 그 사진의 이해란 내용을 가지고 그 가볍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빛과 노출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진이라는 의미가 그 빛으로 만든 그림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빛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맞죠? 예. 어두운 곳도 있고 밝은 곳도 있고, 또 그 색깔이 그 빛에 의해서 굉장히 유난히 어둡게 좀 느껴질 때도 있고 밝게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빛의 각도라든가 빛의 세기, 강도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그 피사체, 사진을 찍고자 하는 인물이 됐든 풍경이 됐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비춰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빛을 이해하고, 그 빛을 이해함과 동시에 거기서 나오는 노출, 빛이 이제 물체에 비치면 반사가 되는데, 그 반사되는 거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또 눈으로 그 이해를 하고 사진을 찍으면 좋은 작품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가장 기본적인 빛과 노출을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진의 구도라든가 또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좀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좀 서정적인 그런 광경을 찍어도 좋고,
또 그 극적인 어떤 그 상황을 갖다가 그 촬영을 해도 좋은 작품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선 그 빛과 노출의 이해와 활용을 가지고 좀 간단하게나마 가볍게 이번에는 좀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빛이란 무엇인가? 빛이 많죠. 뭐 불빛도 있고, 뭐 햇빛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 빛이란 걸 어떻게 이제 그 얘기를 하냐 하면요. 천체나 불, 예를 들면, 천체 그러면은 가장 그 센 빛이 갖고 있는 게 태양이지 않습니까? 태양이나 불, 뭐, 인공적이 됐든 자연적이 됐든 일어나는 불. 또,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인공적인 조명, 또는 뭐, 특수한 생물체, 뭐, 빛을 내는 생물체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에서 그 스스로 밝히는 현상을 통틀어 이루는 말을 빛이라고 합니다. 천체 같은 경우는 그 태양이 엄청 밝은 빛을 내고 있는데, 우리 지구나 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고요. 그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되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빛을 보면 가장 그 중요한 게 가장 또 그 에너지가 큰 그 빛이 이제 그 태양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그 태양광이라고 하죠. 그 태양광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있고 또 그 가시광선 밖에는 적외선과 자외선이라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가시광선을 보면은 그 스펙트럼을 보면 이렇게 뭐 무지개에서 나온 빛처럼 무지개가 이제 보여주는 빛처럼 뭐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뭐 7가지 색깔이로 분석이 되죠. 분석이 되고 그러는데 실제 햇빛에 보면은 그 무지개 색깔처럼 빨주, 노초, 파남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백색처럼 나오는 거죠. 그 빛이 갖고 있는 그 색을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그 파장에 따라서 빛의 그 색깔이 틀립니다. 빛이 틀립니다. 적외선 같은 경우는 그 빛의 파장이 좀 길죠. 그 다음에 자외선, 그 보라색 계통의 선은 그 색은 그 파장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광선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고, 요 적외선보다 더 긴 그런 그 파는 적외선이라고 해요. 적색 외에 있는, 적색 밖에 있는 선이라고 해서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파라든가 마이크로파에 응용을 하죠. 우리가 저기 통신을 할 때 보면. 그 다음에 자외선 그러면은 보라색 바깥 영역에 있는 그 선을 갖다가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그 자외선은 굉장히 파장이 짧은, 짧고 주파수가 높은 그런 파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하는 X선이라든가 감마선 이런 걸로 분류가 되죠. 물론 가시광선은 그 사람의 눈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어갖고 뭐 더 넓게 볼 수 있는 분도 있고 좁게 볼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런 태양광이 우리가 그 햇빛을 받지만 그 햇빛이 이렇게 가시광선하고 적외선하고 자외선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전에 태양광 스펙트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그 광원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광하고 이제 크게 보면 인공광이 있습니다. 자연광은 이제 태양 또는 달에서 그 태양이 달을 비춰서 이제 그 반사되는 빛으로 이제 우리가 달빛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거기에는 자연광에는 이제 선라이트, 그 태양이 직접 비치는 그 빛을 얘기합니다. 직사광이라고도 하죠. 직사광을 쬐면 굉장히 눈이 부시고 굉장히 밝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태양빛이 우리 지구에 도달하더라도 그 구름 같은 게 있습니다. 다양한 모양의 구름이 있는데 그 구름에 빛이 비쳐서 반사가 되면 빛이 좀 부드러워지겠죠. 그건 이제 그 태양빛이 아니고 마치 하늘에서 이제 반짝이는 빛처럼 보입니다. 그거를 이제 스카이라이트라고 하죠. 스카이라이트. 그래서 이제 선라이트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태양 직사광이죠. 선라이트하고 그 구름에 반사된 스카이라이트를 합해서 그 내추럴 데일라이트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사진을 찍을 때 그 직사광과 그 스카이라이트가 같이 나와서 이제 피사체를 비추면 그게 이제 내추럴 데일라이트 상황에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지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인공광은 그 태양광하고는 다르게 자연광하고 다르게 사진의 어떤 촬영을 좀 더 그 다른 그 조명해서 하든가 아니면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그 임의로 만들어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광원을 갖다 인공광이라고 합니다. 어두워지면은 크는 게 이제 뭐 형광등이 있죠. 실내 같은 경우에 형광등도 있고 또 사진을 찍을 때 빛이 어두우면 그 저기 스카이라이트가 그 흔히 말씀하는 이제 뭐 한낮에 찍기가 어렵다, 밤이다 그러면 플래시라고 사용을 합니다. 여기 이제 플래시는 스트로보 또는 싱크로나이저라고 하는데요. 이 스트로보는 일반적인 이런 카메라에 붙여서 이제 쓰는 이제 그 플래시를 얘기하고요. 또 전에 보면 이제 사진관에서 그 왜 뭐 반명한판 사진, 증명사진 이런 거 찍을 때 요즘은 스트로보 쓰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전구를 갖다가 끼든가 요즘도 전구를 안 써도 이제 카메라하고 동절시켜 가지고 셔터로 찍는 순간에 빛이 나와서 그 피사체를 잘 표현할 수 있게끔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텅스텐으로도 램프를 만드는데 이 텅스텐으로 만든 건 보통 할로겐 램프라고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빛에는 그 파장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파장을 잘 활용을 하면 원하는 색깔을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텅스텐 할로겐 램프는 텅스텐으로 만드냐면 이제 텅스텐에서 나오는 빛이 그 태양광에서 나오는 그 빛의 그 색감하고 많이 좀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텅스텐 램프를 할로겐 램프를 쓰면 좀 더 좋은 화질의 사진을 얻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카본 아크 램프라든가 뭐 핸드헬드 램프라든가 또 램프가 아니고 램프 있더라도 그 반사판, 그 빛을 받아서 빛이 닿지 않는 곳에 반사를 해주는 반사판 같은 거를 활용을 하면 그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게 그 노출에 대한 어떤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원의 종류도 좀 많이 공부를 하시고 또 그 광원을 가지고 어떻게 그 빛을 비추고 어떻게 반사를 시키고 어떻게 또 그 반사되는 빛을 그 카메라로 잡아내서 사진을 찍을 것인가 이거를 좀 많이 관심을 갖고
공부도 하시고 연습도 하시면 이 역시 좋은 그 사진을 촬영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광원을 얘기했고요. 말씀드렸고요. 이제 색이 삼원색과 가장 기본되는 빛의 삼원색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색의 삼원색은 쉽게 이제 인쇄를 하는데 사용하는 빛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뭐 빨강색, 초록색, 파랑색 뭐 이런 것들이 뭐 이제 그 색이 삼원색이라 그래가지고 뭐 빛으로 들어오는 빛으로 그려진 피사체를 사진으로 찍은 거하고 요걸 다시 인화라고 하죠. 인화기 프린터를 가지고 이제 인화를 하게 되면 인화에 들어가는 거는 빛으로 활용한 게 아니라 그 인화를 하기 위한 색, 그 잉크라든가 쉽게 말씀드리면 잉크라든가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 잉크가 들어가면 인쇄를 하기 위한 그 용도로 쓰는 건데 그 색이 삼원색을 보시는 바와 같이 시안, 마젠타, 옐로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색깔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시안과 그 마젠타 요 색이 뭐 완전히 청색이 아니고요. 요것도 뭐 완전히 주황색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적청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합해지면 시안과 마젠타 색이 합해지면은 그 블루 컬러가 나옵니다. 블루 컬러. 그 다음에 시안과 옐로우 색이 합해지면 그린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젠타와 옐로우가 합해지면은 이게 이제 좀 붉은색이 나오죠. 이래가지고 다시 블루와 청색과 그린과 레드가 또 합쳐지면 검정색으로 나옵니다. 근데 실제 인화를 하게 되면 그 집에서 사용하는 프린터에도 보면은 4가지 컬러가 들어갑니다. 시안, 마젠타, 옐로우에서 CMY라고 하고요. 여기 K, 블랙이 들어갑니다. 실제 3가지 색을 조합을 하면 완벽한 흑색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더 완벽한 색상을 블랙으로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블랙이면 왜 K를 했냐? 블랙이면 B자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B자는 블루 색깔이 있기 때문에 블랙에는 그냥 K자를 해갖고 4가지 색으로 조합을 해서 이것도 뭐 이제 양이 얼마만큼 서로 섞이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 계조라든가 이런 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좀 진하게 될 수도 있고, 좀 약하게 엷은 색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색이 어떻게 섞이냐에 따라서 컬러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거 보면은 뭐 한 256 컬러? 컴퓨터에도 보면은 256 컬러가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빛의 삼원색을 좀 보겠습니다. 빛의 삼원색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삼원색입니다. 조금 전에 그 색의 삼원색은 합하면 어두워지기 때문에 감산혼합이라고 하죠. 그런데 빛은 빛을 비출수록 어떻게 됩니까? 환해집니다. 밝아집니다. 형광등을 하나 킬 때 하고 2개 킬 때 하고 또 형광등에다가 뭐 할로겐 켜고 또 스트로보도 한번 터뜨려 보고 이러면 빛이 온갖 빛이 다 모여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하얀빛이 됩니다. 그게 태양광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런 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RGB라고 하죠. 뭐 텔레비전 옛날에 보면 텔레비전도 뭐 이제 RGB 이렇게 표시돼 있는데 레드 컬러의 R, 그다음에 그린 컬러의 G, 그다음에 블루, 청색 컬러의 블루의 B. 그래서 RGB로 표시를 합니다. 그 RGB가 아까 그 색의 삼원색을 설명드릴 때처럼
레드와 그린이 합해지면 옐로우가 되고, 그 다음에 레드와 블루색이 합해지면은 마젠타색이 되고, 그린과 블루가 합해지면은 예, 시안색이 됩니다. 이게 다시 또 옐로우, 마젠타, 시안 그 빛이 합해지면 예, 화이트, 밝은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 요거는 그 가산 혼합이기 때문에 그 인쇄를 하는 그 잉크의 색하고 빛이 갖고 있는 그 색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건 조금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걸 갖다 좀 더 알기 쉽게 예, 보여드린 거예요. 색의 삼원색 보면 결과적으로 마젠타, 옐로우, 시안 그리고 합해질수록 K 가운데 검정색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빛의 삼원색은 레드, 그린, 블루가 되면은 합쳐질수록 밝아지는 걸 보일 수가 있겠죠. 예, 밝아져서 궁극적으로는 하얀 색깔의 빛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컬러, 이런 것도 또 섞여지면 어떻게 되는가를 이해를 하셔야지만 예, 노출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 다양한 색깔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아까는 이제 삼원색을 말씀드렸지만 삼원색이 뭐 어떻게 뭐가 더 섞이고 덜 섞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그 컬러가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거는 그 컬러에도 그 켈빈 값이라고 K로 표시되는 뭐 섭씨, 도씨, 뭐 화씨, 도F 그게 아니라 K로 표시되는 그 색 온도 값이 있습니다. 색 온도 값을 먼저 보시면 적색부터 예, 우측에 푸른색까지가 있죠. 근데 이제 우측에 갈수록 예, 그 색 온도 값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걸 왜 그 섭씨나 화씨로 표현을 안 할까? 예, 그거 궁금하실 거죠? 하시겠죠? 근데 이것들은 이제 색이 갖고 있는 온도를 갖다 수치화 시켜가지고 예, 영상 작업이나 또 카메라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 뭐 뜨겁거나 뭐 차거나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그 적색이 실제 뜨겁다 그러면 빛 자체가 뜨겁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통상 보면 이제 그 흑채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텅스텐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그 철로 된 계통의 이제 광석에다가 실제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빛. 열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0도를 가할 때 나오는 빛, 200도를 가할 때 나오는 빛, 300도를 나올 때 나오는 빛. 이런 것들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가열한 열하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색상하고의 관계를 그 산술적으로 이제 측정을 해서 색에도 색 온도를 이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색 온도를 보면 그 블루 컬러로 갈수록 색 온도가 높죠. 그다음에 적색으로 갈수록 색 온도가 낮습니다. 이거는 색 온도가 있기 때문에 이 색 온도 갖다가 카메라에도 이제 그 기능이 있어요. 통상 보면은 그 새벽에 햇빛이 뜨기 전에는 그 푸른 빛이 좀 있어가지고 그 색 온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떠올라가지고 이제 예, 그 정오가 되면 가장 높이 떠 있겠죠. 떠 있다가 다시 이제 일몰이 돼서 지기 시작합니다. 지면은 그때는 색이 어떻게 됩니까? 푸른색이 아니고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그때의 색 온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예. 그래서 일출 때 활용할 수 있는 그 색 온도, 그 다음에 일몰 때 활용할 수 있는 색 온도, 이걸 잘 구분을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실제 보면 카메라에도 색 온도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일출 사진을 찍기 위해서 파란색에다가 색 온도를 맞춰놔요. 그러면 실제 찍어놓으면 붉게 나옵니다, 사진이. 네, 빨간색 계통이 세요.
거꾸로 일몰을 찍기 위해서 색온도를 적색, 색온도 놓으면, 찍어 놓으면은 파랗게 나옵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그게 이제, 그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색온도 값을 그 아침에 새벽에 찍을 때는 반대로 적색 쪽에 놔야 됩니다. 그러면 적색 쪽에 놓으면 그 청색 계통의 색감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일출이 표현이 잘 됩니다. 반대로 그 일몰 때 사진을 찍으실 때 그 일몰 사진을 좀 극대화시키려면 색 온도를 반대로 블루 쪽으로 놓으셔야 됩니다. 높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적색 계통의 색 온도가 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일몰 사진을 좀 멋지게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것들을 한번 카메라 가지고 한번 기능을 찾아서 뭐 연습을 좀 해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색 온도가 색깔별로 있고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사진을 갖다가 아무래도 이제 그 반사되는 빛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 빛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화이트 밸런스라는 과정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 이제 써놓은 이제 글을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그 화이트 밸런스는 뭐냐? 카메라에서 빛의 삼원색인 아까 그 색의 삼원색이 아닌 빛의 삼원색 말씀드렸죠. 빛의 삼원색인 레드, 적색과 그린, 녹색, 그다음에 블루, 청색의 색 신호 회로가 제각기 감도와 증폭도의 균형을 이루어서 정확히 색을 재현하도록 카메라의 색을 조정하는 일을 화이트 밸런스로 합니다. 이따 좀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RGB의 반사율이 18%로 이제 맞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면 뭐가 좋냐? 그 밑에 있죠. 흰색은 희게 나오고 검정색은 검게 나오면 조정이 잘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검정색을 찍었는데 검정색이 안 나오고 약간 좀 그 회색 계통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노출이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노출을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생각하시죠. 너 빛을 더 주면 이게 검게 나올 것이다. 근데 그 반대입니다. 그 검은색을 검게 나오게 하려면 노출을 더 적게 줘야 됩니다. 어둡게 줘야 됩니다. 또 눈 오는 날, 눈 쌓인 곳에 가서 눈 설경을 찍어야 되는데 사진을 찍었더니 이게 회색이 나옵니다. 회색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보실 거예요, 아마. 깨끗한 눈이 부시게 딱 눈이 부신, 그러니까 눈이 부시죠. 눈이 오면, 눈이 내리면 눈이 부십니다. 눈이 부시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그레이 계통으로 나옵니다. 그레이 가깝게. 그러면, 이게 노출이 너무 너무 적게 준 거 아닌가. 아니, 또, 뭐 많이 준 게 아닌가, 또 적게 준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착각하시는데, 딱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검은색을 걷게 나오려면 노출을 부족하게 줘야 되고, 흰색을 아주 짱하게 희게 나오려면 노출을 많이 줘야 됩니다. 하지만 노출을 적게 주면 검은색인 표현이 되지만 노출을 또 너무 많이 주면 무조건 많이 주면 그 피사체가 눈 같은 거는 뭐 묘사가 되겠지만 피사체를 찍으면서 이 사람 옷을 하얗게 입었으니까 그 하얀 쪽에 맞춰갖고 노출을 많이 줘야 돼. 노출을 주면 얼굴도 하얗게 돼가지고 얼굴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고 찍으셔야 되는데, 어쨌든 기계를 활용하기 때문에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을 해서 제 색상이 나오도록 찍으시면 톤도 좋고, 또 그 소위 그 디테일이라고 하죠. 색이 갖고 있는 톤, 그다음에 그 빛이 보여줄 수 있는 그 디테일,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화이트 밸런스 말씀드리면서 그 반사율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사율 그러면, 반사율 보시면 이제 그 그림에 이제 흰색부터 그 검정색까지 11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왜 반사율이 왜 이렇게 흰색부터 검정색까지만 하냐? 뭐 칼라도 있는데 칼라는 왜 반사율이 뭐 없냐? 그게 아니고요. 요거 그 좋은 시스템에 근거를 해서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건데, 좋은 시스템은 그 예전에 70년대에 그 미국의 알렌 아담스라는 그 풍경 사진가가 계십니다. 그분하고 영국의 과학자 에처라는 분하고 만든 시스템입니다. 근데 왜 이걸 만드냐? 그때만 해도 그 흑백 사진이 주류였어요. 칼라는 뭐 생각하기가 어려웠고 그 흑백으로 많이 사용을 했죠.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흑백이면은 대충 찍어도 다 잘 나올 것이다, 또는 잘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사진을 찍고 흑백 사진도 커다랗게 확대를 해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개조라든가 디테일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엄청 다릅니다. 그냥 까맣게 나오면은 윤곽선이 살지가 않죠. 또 흐릿하게 나오면 흑백은 흑백인데 이게 어디가 피사체까지고 어디가 또 배경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가장 흑백 사진에서도 가장 그 개조가 뚜렷하고 디테일, 톤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나오는 그 기준이 바로 18%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왜 칼라, 아까 저기 궁금하신 거, 칼라는 그 일단 카메라는 그 흑백 반사율밖에 모릅니다. 칼라도 그 카메라가 적색, 녹색, 청색으로 구분하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청색도 18% 반사율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색도 18% 반사율, 녹색도 18%의 반사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카메라가 받아들이고 찰상 소자라고 하죠. 옛날에는 뭐 CCD라는 찰상 소자를 썼고 지금은 CMOS라고 하는데 그걸 쓰는데 거기에서 이제 들어오는 빛, 흑백으로 들어오는 빛이 갖고 있는 정보를 그 회로에서 인식을 해가지고 칼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아까 이제 저기 그 다른 분들 이제 말씀 들어보면 카메라는 오로지 흑백밖에 모른다. 저기 칼라가 아니고 흑백밖에 모른다.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렌즈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렌즈 자체가 이거는 적색, 이건 노란색, 이건 파란색 이렇게 구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백색, 가시광선이 하얀데 거기에는 스펙트럼으로 구분을 하면 빨주, 노초, 파남보 이 색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눠지지 않습니까? 카메라 렌즈도 그 백색광이 됐든 아니면 흑색광이 됐든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찰상 소자에서 그 정보를 분석해서 그 정기적인 신호를 데이터를 바꿔 가지고 사진으로 저장을 하고 또 우리가 그 모니터를 통해서 그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사율 18%를 맞추는 거는 가장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 0부터 그 저기 10까지, 0부터 10까지니까 11개 단계가 있습니다. 이 반사율 나눈 게요. 그래서 가장 가운데 있는 거, 5번째, 그 밑에 보면 0으로 돼 있죠. 요게 18%를 기준으로 하고 양쪽으로 5단계씩 나눠진 겁니다. 빛이 더 센 것이 있고 어두운 것이 있고요. 밝은 곳이 있고 어두운 곳이 있고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EV 값 있죠? exposure 그 value, 노출값. 노출값이 그 V에 5번째 단계 있을 때는 0이 됩니다. 0으로 맞춰야 되는 거죠. 카메라 세팅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화이트 밸런스라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그렇지만 18%에 정확히 들어오고 정확한 색이 구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는데, 실제 요 밑에 있는 거는 카메라가 갖고 있는 노출계 값하고 연동이 됩니다. 여기 먼저 보시면 이게 그 제로부터 좌측으로 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고, 우측으로 가면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죠. 저는 이제 요걸 갖다 이해를 좀 구체적으로 시켜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갖다 좀 보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 좋은 시스템, 거기서 보면 이제 5번째 단계가 이제 밑에 보면 노출 그 값을 보면 0으로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 0이 바로 카메라의 그 뷰파인더를 통해서 보시면 노출계가 나타납니다. 캐논 카메라의 경우는 이제 좌측이 마이너스, 우측이 플러스. 그 다음에 니콘 카메라의 경우는 보면은 0을 중심으로 좌측이 플러스, 우측이 마이너스입니다. 요거는 그 0에서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있죠. 이걸 다시 이제 아까 좋은 시스템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걸 좀 어쨌든 카메라에서는 요 그 노출계가 제로가 있을 때 노출계 그 바늘이 있는데 요 바늘이 있죠. 요게 화살표가 있네. 바늘로 생각을 하시고 그런 화살표가 있는데, 화살표가 0으로 맞춰졌을 때가 반사율이 18%를 딱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이 플러스나 마이너스 2로 있는데, 마이너스 2나 플러스 2로 넘어가면 사진을 찍어도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플러스 2로 가면 노출이 초과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준 거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장면이 하얗게 돼버립니다. 데이터가 날아간다고 하죠.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가면 정상적인 것도 굉장히 어둡게 나옵니다. 어둡게 나오면 잘 보이지 않게 되겠죠. 어쨌든 너무 어두운 거는, 너무 밝은 거는 예, 그 피사체를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나쁜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좋지 않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시 그럼 이걸 보시고 좋은 시스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예, 좋은 시스템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0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있죠. 아까 조금 전에 그 카메라의 노출계를 보셨듯이 카메라에서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입니다. 예, 여기에서 마이너스 2에서 예, 플러스 2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0으로 다 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 사진을 찍으려고 피사체를 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왔다. 그러면 예, 노출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노출을 좀 더 줘서 그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가 0으로 오게끔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또 사진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아까 누차 말씀드린 대로 개조라든가 톤이라든가 디테일을 제대로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 노출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자연 현상을 갖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데이터화 시킨 거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시고 카메라를 사용하시면 그 굉장히 편리하게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또 좋은 작품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가는 거죠. 그냥 찍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카메라라는 장비를 가지고 뭐 노출이라든가 또 조리개 값이라든가 또 감도 값을 조정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냥 찍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찍느냐? 통상 보면 누가 사진을 찍었어요. 어디 가서 찍었어. 근데 보니까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찍었어? 대부분 뭐 어떻게 찍었냐 그러면 그 F값, 조리개 값을 어디다 주고 그다음에 셔터 스피드는 어디다 세팅하고 ISO는 어디다 세팅했는 걸 많이 물어봐요. 근데 같은 카메라라 하더라도 똑같이 놓고 찍는다고 해서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빛이 반사되고 반사율에 대해서 다 차이가 있고요. 카메라도 약간씩의 그 찰상 소자에서 빛을 인식하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카메라라면 내가 좀 더 심도 있게 내 카메라가 갖고 있는 기능 이런 것들 좀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공부도 더 하시고 그러면서 내 카메라가 내가 보는 눈으로 보이는 것, 내 눈으로 보이는 걸 내 카메라로 한번 그 만들어 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훌륭한 사진 작가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말씀 드렸는데 그 빛과 노출의 이해와 응용도 될 수 있고 활용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활용이든 응용이든 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건데 그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빛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눈이 뭐냐면 그 자연광일 경우에 아까 새벽의 빛하고 낮의 빛, 저녁의 빛 틀리다고 말씀드렸죠. 새벽의 빛, 낮의 빛, 저녁의 빛, 그 다음에 밤의 빛과 계절별 빛의 차이를 눈으로 분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공광, 각종 여러 가지 등이 있죠. 빨간 등도 있고, 뭐 주광색도 있고, 백색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보고 잘 모르지만, 이 기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등에서 나오는 빛, 불빛, 또 거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네온 사인 있으면 그 빛이 도대체 어떻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 그것도 봐야 되고, 실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내도 직접 천정에서 그 광원을 설치해가지고 내려 찌는 빛하고 또 반사광이 있죠. 벽면 같은 데다가 반사를 시켜서 은은하게 멋지게 이제 나오는 빛도 있네. 그런 인공광도 잘 보시고 이거 어떻게 활용을 해서 사진을 찍는데 이용할 것인가, 응용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실내냐, 장소와 시간 및 주제에 따른 빛의 인식과 조절도 필요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찍으실 게 아니라 빛이 어디서 오지? 그림자가 어디로 찌지? 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빛의 본질을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그 형체와 형태, 그 빛의 형체와 형태를 이해하시고 개조를 보시고 질감 및 톤, 색상을 카메라로 구현하는 그런 안목, 시각적인 인지도 이런 것들 능력을 갖다가 배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빛이 그려진 그림을 이해하고 구도와 구성은 또 그리고 이제 구도와 구성이 그 주제와 부제를 이제 조합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적절한 장소에 꼭 필요한 것만 배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깔끔한 사진이라고 하죠. 군더더기 없는 사진. 군더더기가 있으면 도대체 이게 뭔지 모릅니다. 뭘 찍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제와 부제가 심플하면서도 잘 표현이 됐을 때는
멋진 작품 사진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동안 쭉 얘기했던 거 정리를 좀 하는 측면에서 이제 노출 결정의 3대 요소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빛 이해하셨고, 노출도 조금 이제 이해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카메라로 사진 찍어야 되는데, 이 빛을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이냐. 예, 세 가지입니다, 딱. 카메라 렌즈, 여기 이제 보시면요. 카메라죠. 카메라가 있고, 요 분리하면 여기에 렌즈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그냥 어둠 상자입니다. 어둠 상자. 빛이 들어오면 요 안에 찰상 소자가 있어가지고 빛이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찰상 상자에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메모리에 보관을 하게 되죠. 사진 보관하게 되고 그걸 우리는 디스플레이로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빛이 들어오는 통로죠. 이게 렌즈에 있는 게 조리개입니다. 조리개. AV라고 하죠. 어퍼추어의 약자의 그 첫 글자 A, 어퍼추어 밸류 AV. 그 다음에 카메라 셔터는 여기 있습니다. 왜냐? 안에서 셔터가 이 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갖다 조절해주기 때문에 본체 안에 셔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렌즈가 갖고 있는 조리개 값, 그 다음에 카메라가 갖고 있는 셔터 값, 그 다음에 찰상 소자에서 인식하는 그 ISO라고 합니다. 감도 그러니까 무슨 감도야? 그 감도는 뭐의 약자냐면 민감한 정도의 약자입니다. 민감한 정도. 그래서 감도라고 줄여서 감도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가지고 노출을 결정을 하게 되죠. 요거 아까 보여드렸던 건데 이제 금방 설명드린 대로 어퍼추어 조리개 값은 렌즈에서 구현하고 셔터 값은 바디에서 구현하고 ISO 감도, 빛에 민감한 정도 역시 바디에서 조정을 해서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촬영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노출값, 화이트 밸런스 조정을 해서 노출값을 가장 최적의 노출값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예. 자, 조리개를 보면 조리개는 이게 원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빛이 들어가는 면적을 갖다가 작게 또는 크게 하는 겁니다. 조그맣게 하면 바늘구멍으로 해도 사물이 다 보여요. 어두운 상자에 들어가서 조그만 구멍을 뚫어놓고 바깥을 보면 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구멍을 크게 해도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조리개 값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심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다른 일단 노출을 이해한 다음에 이제 촬영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선 조리개 값은 보면 1.4, 2.8, 4, 5.6, 8, 12, 16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쓰는 게 8이나 5.6 이렇게 많이 쓰시죠. 예, 그거는 렌즈가 열리는 크기를 한 건데 렌즈가 원이지 않습니까? 원인데 원의 면적이 파이r 자성으로 나가기 때문에 파이 값을 공통 분모로 하다 보면 이 값이 이렇게 1.4, 2.8, 4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1.4, 2.4배가 아니라 1에 비해서 완전한 원에 비해서 첫 번째 구현하는 게 1.4분의 1 면적이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2.8분의 1, 4분의 1 그래서 뭐 32분의 1 좋은 카메라는 그렇게 있지만 보통 16분의 1까지 면적이 작아집니다. 작아지면 이런 것들은 이제 빛을 작아질수록 빛이 들어오는 양이 적겠죠. 그러면 이제 빛이 들어오는 양을 먼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조리개 값을 선정을 합니다. 요 F 값은 뭐 그냥 일단 요거는 그냥 참고로 외워두시면 되는데요. 그 렌즈의 초점거리하고 조리개의 유효 직경을 렌즈의 초점거리를 조리개의 유효 직경으로 나누면 F 값이 나옵니다. 요거는 뭐 따로 적어할 건 없고 뭐 반사식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 노출계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좀 조정을 했는데
이제 조리개 값만 조정할 게 아니라 지금 또 설명드리는 셔터의 개방 시간도 중요합니다. 셔터를 이제 그 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조정해 주는 건데요. 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1초 동안 열어둘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뭐 그 반, 2분의 1초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값이 B는 이제 벌브라 그래가지고 이 수동입니다. 이거는 내가 원하는 만큼 제어를 할 수 있는, 셔터가 열리고 닫히는 시간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이고요. 30분의 1. 원래 카메라에는 30, 1, 2, 4, 8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 근데 1초를 기준으로 해서 밑에 보면은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분수로 나오는데 그 밑에 분모 값을 다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조리개 값은 이제 빛이 들어오는 양입니다. 양. 조리개가 넓어지면 빛이 똑같은 시간에 많이 들어오겠죠. 1초를 줬는데 1초 동안에 이만큼의 조리개에 들어가는 통하는 양하고 요만큼의 조리개에 들어가는 통하는 양이 다릅니다.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무조건 넓거나 좁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요걸 이제 시간으로도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시간으로 제어하는 게 셔터거든요. 셔터로 요 노출을,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빛을 1초 동안 통과하게 해줄 것이냐, 또는 30초 동안 할 것이냐, 아니면 15분의 1초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는 이제 장치가 셔터입니다. 셔터는 이제 B부터 이제 1000까지 있고, 뭐 카메라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값을 갖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어느 카메라에 다 있는 수동, 벌브라고 하죠. 요건 수동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노출을 시키는 그 조리개값, 셔터를 개방하는 걸 B셔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초를 기준으로 해서 1, 2, 4, 8, 15, 30 이거는 그 분수의 그 분모를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30은 30분의 1초. 1이 기준이 되겠죠. 1초. 그 다음에 2는 2분의 1초, 4는 4분의 1초, 8은 8분의 1초. 이렇게 갈수록 시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빛이 엄청 빠른 속도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많은 빛의 양이 빠른 속도로 들어올 때는 조리개하고 셔터를 이용을 해서 조합을 시켜가지고 적정한 빛이 적정한 시간 동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컨트롤,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이 값을 보시면 숫자가 클수록 빛이 통과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뭐 1초가 있고 2초가 있고 4초는 아니고요. 1초가 있고 2는 1초 이상은 전부 다 2분의 1, 4분의 1초, 8분의 1초, 15분의 2초, 30분의 1초 나가는데 왜 2분의 반은 4분의 1초고 4분의 반은 8분의 1초인데 왜 8분의 반은 16분의 1초가 아니고 15분의 1초입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거는 편의상 16분의 만약에 8의 반이면 16분의 1초인데 16분의 1초 그 다음에 또 나누면 32분의 1초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맞긴 한데 실제 물리적으로는 그런 값을 구현하지만 이 숫자상으로는 좀 보시고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렇게 숫자를 갖다가 좀 단순하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카메라 촬상 소자의 감도값 ISO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요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조리개 노출값이죠.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얼마만큼의 노출을 얼마만큼의 그 시간으로 제어를 하느냐. 거기에 이제 추가되는 게 감도값입니다. 소위 옛날에는 이제 그 아날로그 시대 때는 필름 썼지만 요즘은 이제 필름을 대체한 게 이제 그 촬상 소자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CCD라든가 COMOS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 이제 그 감도가 민감한 정도의 약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ISO라고 해서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 그래서 국제 표준 기구에서 이제 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ISO 값이 100이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값이죠. 100을 보내면 100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200은 그거에 이제 감도가 2배
높습니다. 높으면 이거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예, 받아들이죠. 그런데 받아들이는 속도가 엄청 달라집니다.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하면 빛을 2배만큼 빨리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그 소자의 크기가 커집니다. 이게 눈에 보면 그냥 약품을 칠해놓은 것 같지만 그 약품을 갖다가 현미경으로 확대 보면은 굉장히 큽니다. 예. 요만한 게 확대 보면 2배, 3배 막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거는 그만큼 그 소자를 크게 해가지고 빨리 빛에 대해서 빨리 민감을 해가지고 빨리 반응을 해서 예, 빛이 약한 데서도 얼른 노출의 효과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감도라는 거를 설정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말씀을 서술을 해놨지만 감도가 높아지면 감은 굉장히 빨라요. 예. 굉장히 빠르나 영상에서 발생하는 노이즈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은 ISO 100 또는 400 그 사이에서 많이 씁니다. 특수 촬영을 할 때는 1600, 3200도 필요한데요. 예, 그러다 보면 조리개 값의 활용이라든가 셔터 스피드를 갖다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죠. 예, 만약에 감도가 빠른데 셔터 스피드가 느리다 그러면은 너무 또 오버가 되는 경우가 있고 오버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3가지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조리개 값, 그 다음에 셔터 속도, 셔터 스피드, 그 다음에 ISO 요 3가지의 변수를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서 최적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그 빛을 인식하는 거니까요. 예, 빛이 없으면 까맣게 나오죠. 그런데 빛이 있으면 그 반사가 되는 걸 우리가 읽어가지고 사진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카메라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카메라를 지배를 해야 됩니다. 카메라가 왜 이래 카메라한테 끌려다니시면 안 되고 내가 카메라를 알고 ISO 값 또는 셔터 스피드 또는 조리개 값을 갖다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사진을 찍으셔야만 좋은 사진, 멋진 작품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좋은 사진, 작품 사진의 끝은 없는 것 같아요. 사진이 좀 잘못되면 이 정도밖에 안 돼. 좀 더 공부하지고 좋아지긴 하는데 좋은 사진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조리개 값,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값, 그 다음에 ISO 값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좋은 작품 사진을 만드시는데 크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3대 요소의 조합,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있는데요. ISO, 조리개 값하고, 셔터 스피드하고, 그 다음에 ISO 값,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합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빛의 양이 100이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 조리개 값 5.6, 그 다음에 타임 밸류, TV인 타임 밸류입니다. 셔터 스피드 값 125, ISO 100으로 놨다고 할 때 빛의 양은 100으로 보면 100이 똑같아요. 그럼 이걸 우측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면 빛의 양을 길게 늘릴 수도 있고 짧게 넓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빛의 양은 똑같은데 이거를 갖다가 조리개 값을 줄여가지고 빛이 좁은 통로를 오랫동안 들어오게 할 것이냐, 아니면 조리개 값을 넓게 해가지고 넓은 통로를 통해서 빛이 짧게 들어오게 할 것이냐. 이거는 많이 연구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이게 물 받듯이 조그만 호스로 받으면 오랫동안 받고 똑같으니까요. 큰 호스로 받으면
뭐 금방 받지 않겠냐? 맞아요. 그런 논리를 가면은 빛도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지만 실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보여지는 건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그 피사계 그 심도라는 게 있습니다. 심도. 심도는 이제 조금 한 차원 높은 그런 이제 수준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심도에 따라서 사진의 그 보는 게 사진을 표현하는 게 틀려집니다. 예, 이거는 단순하게 그 물리적으로 예, 그 크게 범위가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 그 빛의 양이나 빛의 양은 똑같은 상황에서 그 조리개 값하고 그다음에 셔터 스피드하고 ISO 예, 그 감도라고 하죠. 민감한 정도. 그 민감한 정도를 갖다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그 사용하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고 요거를 이제 좀 응용을 하면은 심도가 깊은 사진. 왜 이렇게 가까이 찍으면 얼굴만 보고 뒷배경은 흐릿하게 보이는 거 있고요. 또 어떤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조리개 값, 셔터 속도, 그 다음에 ISO 값을 조정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이거를 일단은 가장 그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많이 또 찍어 보셔야 됩니다. 특히 빛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빛이 오고 어떻게 반사가 되고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이걸 갖다가 물리적인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냥 별 볼일 없는 사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연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빛과 노출의 활용. 이 보면 이제 노출이 우측에 보시면 우리 카메라 일반적으로 쓰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 세팅을 해요. 조리개값 얼마 주고 셔터 스피드값 얼마 주고 ISO 값 얼마 주고 감도값 얼마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정을 하고요. 또 그 보면은 그 화면에 조리개 그 노출값이 맞으면 예, 그 바늘이 이제 움직입니다. 플러스 쪽으로 마이너스로 움직입니다. 이걸 갖다 좀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쓰는 건 카메라에 있는 거는 반사식이고 입사식 노출계가 있습니다. 입사식 노출계는 실제 어떤 물체가 있으면 빛이 거기서 빛이 나와가지고 물체를 비추면 물체에 닿는 빛이 물체에 닿는 그곳에 오셔가지고 노출 값을 재는 거예요. 근데 멀리 있는 피사체를 잴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스튜디오 안에서 작품 사진을 찍을 때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요즘 이제 카메라가 워낙 예, 기능이나 성능이 잘 나오기 때문에 예, 그 멀리서 예, 측정을 해도 충분히 그 값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입사식은 뭐 광고 사진 찍을 때 스튜디오에서 많이 쓰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같은 이제 그 일반인들 또 사진 작가들도 다 카메라에 있는 반사식 노출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빛의 방향에 따른 구분을 보면 피사체가 가운데 있고요. 예, 피사체가 있고 여기에서 빛이 이 피사체가 있는데 사람이 서 있다고 가정할 때 뒤에서 오는 역광 카메라가 앞에서 찍으면 이제 예, 그 앞에서 그 정면에서 피사체를 중심으로 정면에서 가는 거를 순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측면광도 있고 사광도 있고 그런데 역광 상태에서 찍으면 얼굴이 잘 안 나오겠죠. 뒤에 오는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예, 그림자 제거 얼룩이지겠죠. 그 다음에 순광을 활용을 하면 얼굴이 전부 하얘지죠. 피사체가 전부 하얘지죠. 입체감이 없습니다. 어디가 좀 어둡고 밝고 이래야지 이게 입체감이 있네? 보기가 좋지. 그냥 전부 다 하얘버리면 전부 다 똑같이 보여버리면은 그냥 그 사진이 너무 뭐 밋밋하게 된다고 하나요? 예, 그냥 평면도에 그린 것처럼 입체적으로 그려야 되는데 예, 그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은 그 사광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사광을 활용을 하면 예, 반 정도는 환하고 반 정도는 약간 어둡고 그러면 명암, 콘트라스트가 이렇게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 피사체를 갖다가 좀 더 그 표현하기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렌즈에서 예, 셔터 조리개나 셔터 속도나 ISO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하지만 그 위에 그 부수적으로 나오는 이제 액세서리들이 많습니다. 보조기구라고 하죠. 예. 그런 것도 이제 뭐 UV 필터라고 해서 울트라 바이올렛 UV가 굉장히 좀 사람 몸에 안 좋고 사진에도 많은 영향을 줘요. 그 렌즈도 보호하고 사진도 잘 찍고 이러려면 이제 그 멀티 코팅된 그런 그 UV 필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적외선보다 파장의 그 가시광선 같은 경우는 예, 그 파장의 길이가 가시광선은 이제 제대로 돼 있게 보이는 거고요. 그 위에 이제 그 빨간색보다 파장의 길이가 긴 거는 적외죠. 적외. 빨간 적자에다가 적외의 선이니까 적외선. 그 다음에 자외선보다 그 파장의 길이가 짧은 거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안 좋습니다. 파장이 짧으면 인체에 막 그 들어오는 통과되는 뭐 그 깊이가 다릅니다. 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외선이 안 좋다는 건데 그 자외선보다 그 파장의 길이 짧은 거를 그 보라죠. 빨주노초 파란 보라에서 보라보다 밖에 있는 파장의 길이가 더 짧은 거를 이제 자외선이라고 그래서 자외선은 굉장히 그 인체도 안 좋습니다. 예,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좀 또 그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가시광선 외에는 잘 안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사진을 찍을 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필터도 쓰고 그러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뭐 ND 필터라든가 그다음에 CPL 필터, 뭐 평광 필터 이런 거죠. 반사광을 차단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장비들은 저기 표현을 합니다. 빛이 이렇게도 봤는데 저렇게도 봤는데 우리는 왜냐하면 가시광선밖에 못 보니까 대부분. 근데 가시광선 이외의 것들을 장비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 사진에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그 보조 기구들을 써가지고 사진의 그 품질을 극대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스타 필터, 뭐 그 별, 예, 6개짜리 별 모양, 8개짜리 별 모양 이런 효과를 쓰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카이라이트 필터라 그래가지고 그 흐린 하늘인데 맑은 하늘처럼 보이게 하는 필터가 있습니다. 그런 거 쓰시면 흐린 날 또 촬영하시기에 좋고 예, 여러 가지 또 뭐 안개 효과를 내는 필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필터가 있는데 이거는 일단 그 조리개 값이나 셔터 스피드 그다음에 ISO 값으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좀 더 잘 숙달되게 활용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조 장비로서 어두운 데를 갖다가 그 환하게 비춰주는 플래시가 있죠. 플래시는 이제 그 가이드 넘버라 그래가지고 가이드 넘버가 높을수록 광량이 큽니다. 가이드 넘버 작으면 빛이 약해서 멀리 못 나가죠. 근데 가이드 넘버가 높은 거는 예, 그 광량이 세기 때문에 멀리 나가기 때문에 밖에서 야외에 야간 촬영할 때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삼각대나 이런 것들도 뭐, 밤에 찍을 때는 노출 시간을 오랫동안 줘야 돼요. 그냥 노출 시간 오랫동안 주려면은 사람이 그냥 손으로 잡고 찍어서는 이 카메라가 눈에 보이지 않게 흔들리기 때문에 좋은 작품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각대를 사용하는 건데 삼각대 쓸 경우에는 이제 그 노출 시간을 길게 줘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적절한 장비를 구입을 하셔서 보조 장비로서 활용을 하되 이 또한 그 사진의 어떤 효과나 그 사진의 작품성을 갖다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보조 장비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그 공부를 하시고 연습을 하신 다음에 필요하신 장비들을 보조하는 장비들을 사서 구매하시는 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는 이제 쓰다 보면 거 있어요. 보면은 그 셔터를 조정하는 예, 그 장치에 M, AV, TV, P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M은 매뉴얼의 약자고요. AV는 그 조리개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는 S는 셔터인데 캐논에서는
타임 밸류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프로그램은 기계에서 갖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기가 알아서 조정해 줍니다. 근데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행사장 같은 데서 급하게 쓸 때는 프로그램으로 놓고 쓰는 게 뭐 사진이 대충은 좀 잘 나온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사진가로서 사진을 멋지게 표현을 하고 또 다양하게 표현을 하려면 프로그램보다는 그 매뉴얼 또는 조리개 또는 그 셔터 속도를 갖다가 적절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 보시고 또 부족한 원인을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연습을 하시는 게 그럼으로 인해서 사진의 어떤 그 작품성이 점점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캐논하고 니콘 보면은 M하고 P는 똑같은데 A하고 틀려요. 그죠? 니콘은 뭐 어퍼처가 조리개 값인데 조리개 값을 A를 하고 캐논은 AV라고 표시하고 있고 또 셔터는 니콘은 S인데 그 캐논은 TV 값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똑같은 말을 쓰면은 좀 뭐 좋긴 하죠. 뭐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사진가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데 회사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지식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그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카메라 노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리개 값, 셔터 값, ISO 값을 갖다가 적정히 이제 조절을 해서 이걸 보시면은 조리개 값을 좀 더 올린다는 얘기는 이게 반대예요. 올린다는 얘기는 빛이 그만큼 적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숫자가 이게 분수로 표시할 것 같다가 분모를 표시했기 때문에 분자를 표시하지 않고 분모 값으로 이제 그 표시를 했기 때문에 반대가 됩니다. 셔터는 실제 이제 250개 있는데 이거는 속도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값이 낮을수록 셔터 속도가 긴 거죠. 500은 500분의 1초, 125는 125분의 1초입니다. 그 다음에 ISO 값은 100이 보통 이제 200들을 많이 쓰세요 보면. 근데 100이 표준이긴 한데 근데 이것도 이제 값이 올라갈수록 그만큼 그 감도, 민감한 정도죠. 민감한 정도가 높으면 사진은 빠른 시간 안에 그 찍혀서 구현할 수 있겠지만 이게 안에 있는 그 성분이 감도를 표현하는 성분이 입자가 커지거나 작아지기 때문에 사진이 거칠어질 수가 있고 노이즈가 발생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뭐 니콘이나 캐논 보면은 요 다이얼 값에 M 매뉴얼 값이죠. AV, TV, P 프로그램, 뭐 또 매뉴얼, 뭐 저기 어퍼처, 그다음에 셔터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거의 글자만 약간 좀 차이가 있고요. 거의 동일한 기능을 갖고 촬영을 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뭐 사진은 형식과 내용도 중요하고요. 또 사진이 어떤 시각적인 언어로 소통이 되고 있는 것만큼 공부 좀 많이 하셔가지고 렌즈에 보이는 사물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자기의 느낌과 생각을 다 잘 담아서 이루어내는 결정체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찍으면 그건 사진이 아니죠. 그냥 뭐 기록 사진은 있는 그대로 찍는 거 중요한데 또 이제 예술적인 그 작품성이 있는 사진은 좀 더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그 상황 또는 그 피사체의 어떤 주제나 부재 이런 걸 갖다가 구도를 통해서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냐 이걸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극대화시키는 결과로 만들어내시면 좋은 사진가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사진의 형식과 구도의 내용에 있어서는 구도의 설정이라고 하죠. 프레이밍, 사진의 틀을 짜는 겁니다. 또는 뭐 황금 분할도 있고 뭐 3분할도 있고 그런데 일단 좀 보기 좋은 사진이 구도도 잘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진을 구성으로 보면 복잡한 사진보다는 피사체에서 그 한 장의 사진 가지고 감동할 수 있는 뭔가 확 느낌이 오는 그러는 그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주제와 부제를 갖다가 가급적 최소화시켜서 주제와 부제가 같이 있지만 극대화시키는 장면을 사진으로 기록을 하시면 좋은 사진이 될 걸로 믿습니다. 사진의 5가지 특성을 보면 이제 마무리한데요. 일단 그 사물 그 자체를 표현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부수적으로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디테일이라고 하죠. 섬세하게 따라가는 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프레임을 어떻게 짤 것이냐. 그걸 갖다가 뭐 주제를 놓고 그 주제에 맞춰서 그 배치를 어떻게 하고 할 것이냐. 이게 복잡한 사진은 너무 볼 게 많아서 그 의미가 반감됩니다. 꼭 표현하고 싶은 거에다가 주제에다가 부제를 같이 넣어가지고 적정한 간격 또는 적정한 노출 또 적정한 위치 뭐 이런 것들이 다 구도와 노출인데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눈으로 보기에 편한 사진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건 정말 좋은 사진이라기보다도 멋진 사진으로 이제 느낄 수 있게 작품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간도 중요하죠. 뭐 어쨌든 일단 지금 찍으면 바로 과거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지금을 찍어대고 있습니다. 바로 과거가 되겠지만 그런 시간의 특성을 잘 활용해가지고 현재에서 많은 작품 사진을 찍어서 미래, 과거의 모습을 미래에서도 정말 멋지게 볼 수 있도록 좋은 추억을 계속 만들어 가시고 그거에 위해서는 이제 좋은 사진이 될 수 있도록 그 보는 안목을 키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단지 이래 그게 아니라 이걸 보므로 해서 남이 1차원을 보면 나는 2차원, 3차원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사진을 찍으시면 사진엔 그 분명히 반영이 됩니다. 그런 사진이 나와야지만 멋진 작품 사진이 될 수 있겠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진을 찍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진은 뭐 다양하게 뭐 인물 사진, 풍경 사진, 여행 사진 뭐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그 장르별로 찍는 게 다양합니다.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또 극대화시키면은 정말 멋진 사진이 뭐 세계적으로도 뭐 인정받을 수 있는 사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장르별 사진도 다 찍는 방법 또 카메라를 또 렌즈를 활용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하시고 또 이런 사진 예술도 저작권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내용, 다른 사람이 찍지 못하는 그런 그 실력을 가지고 사진 작품을 만들어서 멋진 그 예술 활동을 앞으로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좀 더 많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사진 예술을 원하는 대로 완성시켜 주시면 또 완성해 나가시면 그게 바로 창작이자 기록이자 역사가 될 겁니다.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